자, 수험생 여러분, 계속 갑니다, 이제. 고용인이 나오죠? 고용인. 그래서 이제 56쪽입니다. 고용인에 대한 내용. 이 고용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만 제외하고 계속 출제했네요. 그래서 고용인도 출제 빈도가 아주 잦은 부분이랑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중개업무 파트를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용적으로 별로 어려운 점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히 신경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뭐 나쁘게 하면 상당히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꼼꼼히 좀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고용인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이 고용인의 종류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가 고용한 자들인데요. 그래서 고용인의 종류는 일단 두 가지가, 먼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요. 소공사, 이자가 있고요. 중개보조원이 있죠. 그래서 이 둘을 우리는 일단 그 고용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우리가 말 그대로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소속공사는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조원은요. 일단 소공과 구분하기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출발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고요.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이 말이 꼭 나와야 돼요. 단순 업무 보조란 말이.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이제 고용이다 부르는데 이 용어의 정의를 봤을 때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용어의 정의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공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공의 종류는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그러니까 임원 사원의 지위를 지니는 소공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야말로 직원, 종업원에 해당하는 소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공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 시험에서는요. 임원인 소공인지 직원인 소공인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시험에서는 임원에 대한 문자 할 때는 반드시 임원으로 표시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소공을 해버리면요. 그냥 직원인자로 이해하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일단. 자, 그래서 소공의 종류 두 가지만 있다는 거 이해만 해두시고요. 더 깊이 알면 다치십니다. 일단 그 정도. 자,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는 이들을 고용함에 있어 인원수 제한이 현재 있나요? 없나요? 인원수 제한 없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격에 해당한 자를 고용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결격자 고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결격에 해당하는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을 뒀잖아요. 업무정지예요. 그리고 임원 사원인자 결격에 해당됐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2월 내 해소 안 하면 등록 취소입니다. 근데 직원인자의 결격입니다. 고용인인자의 결격을 2월 내 해소 안 했습니다. 그때는 업무정지예요. 일단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이중 소속하면 안 되는 거죠. 중개사무소 2개 이상에 걸칠 수가 없습니다. 이중소속 금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소속공사 중개보조원을 우리 개업공사가 고용하거나 고용관계 종료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신고를 하시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고용신고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용하게 되면 우리 개업공사는 고용신고 들어가는데 이들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들과 고용관계가 종료됐어요. 이들이 그만뒀거나 또는 해고를 했습니다. 그럼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이렇게 이제 해주는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내에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고합니다. 10일이 나왔죠 지금. 그래서 10일 내에 신고합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며칠? 10일. 공인중개사협회 통보도 다음 달 10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 10일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이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고용신고도 10일 내에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걸 10일 내에 신고하도록 해보니까요. 어떤 일이 자꾸 벌어졌느냐. 등록과청이 감독 나왔거든요. 근데 실장님이 앉아 계세요. 그래가지고 왜 고용신고 안 했냐 라고 했더니 어제 출근했대 어제.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업무 개시 전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이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이거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서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식에 의하여 일단 신고를 들어갑니다.
그 서식이 있는데 이때 우리 소속공사 있잖아요. 소속공인인계사 고용신고할 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면 이 소공사에 자격증4번을 첨부하느냐? 자격증4번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왜 첨부하지 않느냐면요. 자격발급 시도지사에게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격증4번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공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시도지사에게 자격발급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등록 신청할 때, 그 다음에 분삼 설치 신고할 때 자격증4번 첨부 안 했죠. 다 확인 요청 들어가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한다. 그러면 이때는 그 자격증4번 첨부하지 않습니다. 직접 자격발급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하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이제 잠시 후에 공부하는데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고용신고 들어갈 때 이때 소공의 인장 등록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꼭 이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장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가 이렇게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위반했어요. 위반하면 원래 우리 법은 신고사항 위반은요. 과태료가 많거든요. 주로 이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뭐 이런 게 많은데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에 대해서는 제재를 별도로 규정을 안 둬버린 거예요. 별도로 규정을 안 두는 바람에 이거 우리 업무정지 사유의 마지막 사유가 뭐가 있냐면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돼요. 이게 적용돼가지고 결국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신고 안 해버렸잖아요. 안 하면 이때는 업무정지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실무적으로 우리 실장님 또는 소속공사 고용신고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한 달 업무정지 받습니다. 그 밖에 이 법 위반은 업무정지 기준기한이 한 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업무정지 먹어요. 그래서 업무정지라는 점 한 번쯤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이제 주 타겟으로 아주 잘 물어보기 때문에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이 둘에 대한 비교를 잠깐 해볼까요? 이건 우리가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앞으로 차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지금 처음 하는 거라 지금 낯설긴 하지만 이거 비교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공인인계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비교거든요. 소속공인인계사 중개보조원. 이 용어의 정의에서 둘의 차이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이제 공통점을 먼저 따져볼까요? 공통점. 이른바 개업 공인인계사 등이 나오는 규정. 이게 이제 공통사항인데 그러면 개업공사 등이 앞에서 어디서 나왔냐면 둘 다 이중소속 금지죠? 이중소속 금지. 둘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결격사유에 해당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결격사유자는 개업공사 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거 금지행위, 비밀윤수 의무 여기도 이제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금지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7가지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규정이 그대로 둘 다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사 등은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죠.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이라는 걸 공부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이 있잖아요. 예방교육 대상이 둘 다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개업공사 등이 나오는 규정. 이건 중개업 종사자 전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둘 다 적용 대상인 건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정도 이제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둘의 차이,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근본적인 차이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용어의 정의에서 지금 현재 우리 소공은 일단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중개 업무라는 게 뭐였냐면 확인 설명을 한다든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다든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이게 중개 업무였잖아요. 핵심 중개행위. 근데 보조원은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죠? 단순한 보조니까. 이 차이가 있고요. 다음에 우리 소속공사는요. 확인 설명서나 거래 계약서를 썼잖아요. 그럼 이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해서 중개행위한 소공은 거래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중개보조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은 의무적으로 날인할 자 있죠. 개업공사와 중개행위한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하게 돼 있죠.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소속공사는 인장 등록의 의무가 있어요. 인장은 도장을 말합니다. 인장 등록 의무가 있는데
보조원은 그런 의무가 없다는 거죠.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자를 공부하거든요. 그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개업공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 개업공사의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이 대행을 할 수 있는 자는 우리 소속 공인인계사의 하나입니다. 중개보조는 이거 대행도 안 해요. 대행도 못 합니다. 이게 되고요. 이런 차이가 있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죠. 자, 그 다음 이제 그 둘의 차이가 또 우리 그 소속공사는요, 전문 직업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속공사는요, 전문 직업인으로 보기 때문에 품위 유지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의 성실에 의한 공정중개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가 명문 규정이 있어요. 소공에게는. 근데 중개보조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를 현재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소속공사 있잖아요. 소속공사는 모두 지금 이거 실무교육 대상이죠. 그래서 고용되기 전 1년 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년마다 연수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소속공사는. 그래서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대상이 되고 있죠. 나중에 공부합니다. 이거. 자, 근데 중개보조는 오직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대상이 되지 않고요. 직무교육의 대상만 되고 있죠. 중개보조는. 그러나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어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둘 다 대상입니다.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 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속공사는 이렇게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 자격정지 대상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중개보조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럴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말하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소속공사가 연수교육을 안 받아버렸어요. 2년마다. 안 받게 되면요. 5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속공사는 행정질서벌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있죠. 근데 중개보조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둘의 비교 문제는 잘 안 묻습니다. 시험에서 안 묻는데 소공에 대하여 중개보조에 대해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우리 법을 통할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쉽게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처음 이제 듣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개업공사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개업공사의 책임입니다. 요건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죠. 갑이라는 자가요, 개업공사 A의 사무실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A의 사무실에요, 우리 소속 공인인계사 B가 자리를 짓고 있었어요. 이 자를 고용한 개업공사 A는 출타 중이셨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개업공사는 출타 중이셨죠. 이 갑이 토지를 구하러 왔거든요. 근데 마침 의뢰받은 토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B가 이제 갑에 대하여 토지에 대하여 브리핑을 합니다. 확인 설명하는데 이 토지에는 사실상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있었죠. 근데 이 사실을 숨겨버린 거예요. 그런 바람에 이 갑이 그로 말미암아 이제 재산상의 손해 7천만 원을 입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7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어요. 갑이. 이 경우에 이제 B와 A 개업공사의 책임을 따져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요 B의 책임입니다. 우리 소속공사 직접행위자인 소공의 책임인데 이자의 책임, 민사 책임이 있고요. 행정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형사 책임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왔는데 민사 책임은요, 손해배상 책임을 말합니다. 손배 책임. 행정 책임은요, 이자는 자격증이 있죠. 그럼 자격에 대하여 취소나 정지를 당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문제고요. 형사 책임은 징역이나 벌금을 때릴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 소속공사거든요. 이자가 거짓말했죠. 손해 입혔죠. 그러면 이자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책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데 금지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은 거래상 중요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말한 거죠. 그러면 소속공사는 행정 책임으로서 자격 정지를 당할 수 있어요. 자격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은요,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게 되면 이거는 형사 책임으로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1년에 1,000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이게 바로 소공사, 직접행위자인 소공의 책임이에요. 그
그럼 이자를 고용한 개업공사, 이자도 책임을 지거든요. 그럼 개업공사의 책임 역시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으로 나눠보는데 민사책임, 손해배상 책임이겠죠. 그다음에 행정책임인데 이 행정책임은 우리 개업공사가 직접 등록에 대해서 취소를 당하거나 업무정지를 먹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사책임,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은 징역벌금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법은 대원칙이요, 자기 책임의 원칙이요,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짐이 원칙입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타인을 고용할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고용한 자에게도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때는 법의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5조 2항, 우리 법 제 15조 2항을 보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15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15조 2항에. 그래서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우리 개업공사 행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중개업무 수행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 입히거나 위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개업공사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상 행위의 범위가 그럼 어디까지냐? 이거는 조금이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럼 모두 이건 업무상 행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넓게 해석해요. 그래서 보조원이 계약금을 횡령했다. 이것도 개공이 책임을 다졌습니다. 업무상 행위로 봤죠 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들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민사와 행정 책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게 되는데 그럼 이때 손배 책임이 인정이 됐어요. 그럼 결국은 이 갑에 대하여 A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그럼 B는 책임을 면합니까? B도 책임을 지죠. 그럼 이 둘은 A와 B는요,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으로서는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그럼 연대보증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렇듯이 이 갑은요, 동시 B와 A에 대하여 동시에 7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또는 선택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연대책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연대가 진정연대는 아니고요, 부진정연대라고 부릅니다. 그냥 부진정연대가 뭐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는데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즉 법이 특별히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연대 관계를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부진정 연대를 한다. 연대 보증은 진정 연대를 하는데 야 보증 좀 서줘 이렇게 하고 연대 보증을 쓰는 거죠. 그래서 법이 특별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연대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부진정 연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진정 연대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을 우리 개업공사는 우리 소공과 함께 책임을 지게 돼요. 그럼 이때 이 A에게는 고의과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의과실 없었죠. 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특별히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개업공사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개업공사는요, 자신에게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소공과 함께 부진정 연대 성격의 무과실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행정책임이에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행위를 직접 개업공사가 거짓말한 걸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금지행위를 한 겁니다. 개업공사가. 그러면 금지행위를 거짓말해버리면 행정책임으로선 등록이 어떻게 되느냐.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초과해받았다. 업무상 행위로.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행정책임은 없어요. 자격도 없고 등록도 없으니까. 그러나 직접 우리 개업공사가 업무정지를 먹을 수 있어요. 업무정지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징역벌금을 과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규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는데 우리 법 50조 규정을 보면요. 양벌 규정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양벌은 양쪽을 다 벌한다는 뜻이겠죠, 이거? 그래서 양벌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소속이나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법행위했어요. 징역벌금에 처하는 위법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그 행위자는 직접 징역벌금을 처벌됩니다. 근데 이들을 고용한 우리 개업공사 있죠. 이자도 처벌해요. 그래서 개업공사는 여기 위반 행위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 우리 개업공사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다 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을 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약물 규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임원사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법행위 해버리면 지역벌금에 처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개업공사는 거기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게 약물 규정입니다. 이 경우에 이 개업공사가 이 업무의 감독을 철저히 했음을 증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벌금형을 면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이제 타인을 고용한 자는 양벌 규정이 대부분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공이 거짓말했잖아 지금. 그럼 소공은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위법행위 했죠. 그러면 이 경우 우리 개업공사는 양벌 규정을 적용받은 거예요. 양벌 규정의 적용이 있었고 여기에 규정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그럼 소공이 만약에 3년에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위법행위 한 거예요. 그럼 개업공사는 얼마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 벌금이죠. 이렇게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그러나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만약에 재판이 열려가지고 형사재판이 열려가지고 소공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된 거예요. 선고가?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도 똑같이 300만 원 선고가 된다는 뜻이냐? 이 뜻은 아닙니다. 선고형이 같다는 건 아니에요. 법정형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사는 감독을 철저히 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더 맞을 수도 있고 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양벌규칙에 따라 개업공사는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지금 개업공사 벌금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결격사유를 공부할 때 우리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이 됐죠. 그러면 과연 우리 개업공사가 이렇게 고용인이자 소공의 업무상 행위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결격이냐의 문제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아주 타당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양벌 규정에 의하여 벌금을 받은 경우는 양벌 규정에 벌금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아주 타당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다라는 것은 직접 개업공사가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받았다는 얘기고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점을 또 같이 이해해 두시고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개업공사는요. 이자를 철저히 감독을 했음을 증명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이것은 무과실 책임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못 면합니다. 근데 형사 책임을 면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책임은 직접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좀 더 들어가면요. 개업공사는 이렇게 의뢰인 피해 방지를 위해서 보증을 설정하게 해놨죠. 그럼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인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경우도 보증기관은 지급 책임이 있느냐? 당연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구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공이 손해배상을 했어요. 그러면 소공에게 구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증기관이 보증금 지급했어요. 그럼 보증기관은 구상을 개공에게 하는 거지 이 고용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해둡니다. 그래서 구상할 수 있다. 개공에게 구상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고용인의 업무상에 일어난 개업공사의 책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57쪽에 판례가 지금 2개가 실려 있는데요. 잠깐 읽어드립니다.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업무 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도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사용자라는 것은 고용주를 얘기합니다. 업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랬어요. 이게 그 사건입니다. 개업공사 A의 중개사무소였거든요. 여기에 갑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업무 수행하다가 의뢰인의 손에 핀 거예요. 그러자 이 의뢰인이 손해 입은 의뢰인이 개업공사를 상대로 자격증을 건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 A가 그렇게 주장했죠. 나는 이분의 고용주가 아니다. 사용자가 아니다. 동업관계에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했느냐. 너는 고용주의 지위도 있고 사용자의 지위도 있고 공인사의 지위도 있다. 따라서 이자가 행위하다가 손해 핀 거 책임을 져라. 이런 사건이었죠. 참고하시고 다음에 2번 판례. 개업공사가 양벌 규정에 적용에 의해서 양벌의 밑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벌금형의 밑줄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밑줄 결격이 아니다. 결격이 아니다 밑줄.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럼 이제 기출지문 응용 그 밑에 거 풀어보겠습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개업공인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고용인은 직접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죠? X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럼 직접행위자인 소공은 책임을 면합니까? 못 면하죠. 이자도 책임을 지고요. 둘은 연대하여 책임이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25회 작년 문제를 확인해 봅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중개보조연합상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은 중개업자가 아니죠.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라 해야 되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이중섭 금지죠. 다음 2번 질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 행위로 보지 않는다.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사 행위로 보죠. 기본 지문이고요. 3번.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할 의무가 있다. 날인할 의무 없습니다. 다음 4번. 개업공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 종료된 때는 종료된 날로부터 1월 내에 등록하시 신고다. 1월이 아니고 10일이죠.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다음 5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러죠? 중개보조원은 등록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까 당연히 업무정지 불가하죠. 그러니까 보조원이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해버리면 개업공사가 업무정지를 먹어버려요. 개업공사가. 이해되십니까? 이 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개업공사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용인에 대한 내용을 다 봤고요. 이제 인장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인장 등록은 그 제목 옆에 보면요. 원래 이게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하거든요. 근데 최근 시험에서는 지금 현재 23, 24, 25에 계속 내고 있죠. 이게 그래서 일단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 그럼 인장 등록인데 인장이 뭐냐? 도장이죠, 도장. 도장을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장 등록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공사는 도장을 등록하고 이제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인장 등록 제도인데 도장을 등록하는 거다. 도장 등록입니다. 그럼 인장 등록의 대상 및 인장 등록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인장 등록의 대상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공, 모든 소공입니다. 모든 개업공사와 모든 소속공사는 인장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중개보조원에요. 보조원 인장 등록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다음 인장 등록의 시기는 언제까지나? 시기는 당연히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죠.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지금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 소속공사, 개업공사는 인장 등록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의무 누구한테 있느냐?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공의 인장 등록은 소공 본인이 하셔야 돼요. 본인의 의무입니다. 이게 자격증 개시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공의 자격증 개시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소공의 인장 등록 의무는 누구한테요?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소공이 자기 인장 등록 안 하면요. 소공 자신이 자격증을 먹는 거지 개업공사가 먹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시고요. 업무 개시전이다. 그러면 시기는 업무 개시전인데 다만 등록 신청과 함께 그 다음에 소공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이때 안 했다면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되느냐? 등록할 인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걸 주의하시는데 그래서요. 이 등록할 인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법인과 개인을 꼭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인 개업공사예요. 개인인 개업공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와 중개인을 말하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등록할 인장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 상에 성명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것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랬죠. 예. 그러니까 성명이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그 사이즈는 너무 적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커도 안 된다. 그래서 73 범위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는 73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73으로. 그러면 만약에 동그란 인장으로 판다. 그럼 직경 7mm, 30mm 범위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성명이 나타나 있어야 되죠. 한글이든 한문이든. 그 다음에 사각인장으로 판다. 그러면 사각인장 판다면 이때는 이게 가로 세로 각각 7mm, 30mm 범위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사각으로 봐도 상관이 없고 당연히 성명은 나타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세모인장은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세모인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그란 인장이나 사각인장으로 이렇게 파죠. 그러니까 이쁜 도장 파갖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이쁜 도장 파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셨을 때요. 누가 뭐 해줄까? 그러면 도장 파달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도장 비싼 건 엄청 비쌉니다. 이거 뭐 100만 원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이쁜 거 도장 파서 이제 선물해달라고 그러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개인의 경우는 이렇게 성명 플러스 73 범위로 들어온 인장 등록하면 돼요. 근데 법인은 달라요.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사입니다. 우리 법인인 개업공사 등록한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등기 규칙,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럼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 뭐냐? 이게 다름 아닌 법인인감도장이에요. 요게. 그럼 우리 개인인감도장은 동사무소에 신고돼 있죠? 법인인감도장은 어디 신고돼 있게요? 등기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신고되어 있는 법인인감도장을 법인은 등록하셔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규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분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분사무소 인장 등록 안 해도 된다. 아니다. 확인해야 된다. 둘 중에 해야 됩니다. 꼭 이거 할 수 있다라고 그래갖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왜 할 수 있다고 돼 있냐? 이건 선택권을 준 거예요. 선택권을.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에요. 여기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여기는 법인인감도장이 등록돼 있겠죠? 근데 이 법인이 분사무소를 어디다 뒀냐면 강남구에 둔 거예요. 분사무소를. 그러면 강남구에 사용할 인장으로서 법인인감도장만 인정을 한다면 이건 무제한 불편을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으로서는 선택권을 준 거예요. 법인인감도장을 등록하지 않는다면 대표자 보증인장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으로서는 법인인감도장 아니면은 대표자 보증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야한다 아닙니다. 등록할 수 있다. 대표자 보증인장을.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시고요. 그럼 대표자 보증인장이 무엇일까?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대표자 보증인장이 무엇인지는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요. 대표자 보증인자라는 것은 이거는 법인에서 쓰는 사용인감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용인감. 개인으로 따지면 이건 막도장을 얘기하는데 그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사무소 지점넣기 하죠. 지점넣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지점넣기를 하면서 분사무소에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자가 자기의 업무에 사용할 인장을 등기소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상법상 지배인인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거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 보증인자라는 것은 그거다. 즉 분사무소 지점 등기를 하면서 그 등기소에다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자기가 업무에 사용할 인장을 신고해 놓을 수 있어요. 그 인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책임자의 신고된 인감을 말한다. 책임자가 어디에 신고했다고요? 동사무소 아니에요. 등기소. 지점 등기하면서 등기소에서 이제 신고해 놓은 거예요. 이건 일종의 법인인감의 일종이에요. 지배인인감은. 그래서 법인인감도 등기소에 신고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사무소 책임자는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업무에 사용할 인장을 등기소 신고해 놓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법이 대표자 보증인장이라고 해놓고요. 상법에서는 이것을 지배인인감이라고 불러요. 상법에서는. 근데 우린 그거 몰라도 되고요. 일단 대표자 보증인장은 바로 그런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따라서 인감증명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등기소 신고가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인장이라는 거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장의 등록 장소는 어떻게 되느냐? 인장의 등록 장소. 인장의 등록 장소는 당연히 등록관청에 등록하셔야 되죠? 등록관청에 등록하셔야 되고, 다만 주의할 점은요, 우리 분삼 사용할 인장 있죠? 요 인장은, 분삼 사용할 인장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하셔야 되죠? 모든 행치를 여기서 하니까.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인장을 분실했어요. 그럼 변경 등록하셔야 되죠? 그럼 변경 등록을 하시는데, 변경록은, 이건 변경한 날로부터 7일입니다. 7일 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7일.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등록 통지 7일이었고, 인장의 변경록도 7일이다. 7일 내에 변경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방법은. 이것도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개인인 개업공사나 소공입니다. 이들은 신고서 서식이 있어요. 인장 등록 신고서,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신고서로 들어간다. 근데 법인이잖아요.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그랬어요. 즉 법인 인감증명서죠 이게. 그래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법인은 떼다 갖다 주면 껴요. 그래서 이거 제출로 가름한다 이렇게 돼 있죠. 둘이 등록 방법도 틀리죠? 등록할 인장도 틀리죠? 그러니까 인장은 법인과 개인을 꼭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법인과 개인을 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개업공사가 등록할 인장은 성명이 나타난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30mm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X예요. 법인은 다릅니다. 등록 방법도 틀리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신고서에 들어간다. 그럼 이때 일단 들어갈 때는 등록증 원본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증 원본.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등록증 서식에 도장 찍는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장이 변경됐잖아요. 그러면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변경된 인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장 등록, 변경 들어갈 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는 점. 일단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중개인이 할 때는요. 날인을 한다. 그럼 중개인이 할 때는 등록인장을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위반에 대한 제재인데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 미등록 인장을 사용했거나 인장 등록을 안 했거나 이랬다. 날인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개업공사는 업무정지에 다. 인장은 핵심적인 업무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업무정지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미등록 인장을 사용했거나 그랬습니다. 인장도 안 했어요. 그럼 소속 공사는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인장 등록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다 봤으므로 문제 하나 확인해 봐야죠. 59쪽에 25회 때 작년 기출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박스형 문제네요. 최근에 박스형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약 작년 시험에서도 11개를 출제했습니다. 박스형이. 기억갑니다. 개업공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맞았죠? 오, 맞았고. 그 다음 니은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맞았죠? 정확하게 맞았고. 다음 디귿. 분삼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네요? 하야 한다 아닙니다. 그럼 디귿도 맞았고요. 다음 리을입니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것은 개업공사는 변경일로부터 10일 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전형적인 지문이죠. 7일을 11로 바꾸거나 11을 7로 바꾼 거. 그래서 리을은 틀렸네요. 그래서 7일이죠. 7일. 자, 그래서 옳은 것 골라라 그랬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것이 옳은 것이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되게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휴업 및 폐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매회 출제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휴업 폐업은 끊임없이 계속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죠.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휴업은 중개사무소를 쉬는 거죠. 그 다음에 폐업은 중개사무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냥 바로 맞힐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럼 휴업 및 폐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법엔 지금 휴업 신고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업공사가 3호를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3호를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죠, 지금. 할 때는 이때는 등록증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3호를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만 등록증 첨부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네요. 그럼 이 신고가 사전신고다, 사후신고다? 사전신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명심합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 아닌데 우리 과목의 유일한 사전신고는 휴폐업 관련 신고다만 기억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건 사전신고다. 그러니까 3월 초과 휴업 한 때에는 신고하는 거 아니죠. 할 때는 신고하는 거예요.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점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때는 등록증 반납이에요. 등록증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달을 쉰다. 그냥 쉬면 되네요. 정확하게 딱 3달 쉬는 거예요. 3개월. 그러면 이때는 신고할 의무 없습니다. 3월 초과니까. 그래서 3월 이하 휴업할 때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잖아요. 아니할 경우에는 이때도 미리 휴업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그래서 등록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업무 개시해야 되느냐 이런 규정은 없는데 등록 통지 받았는데 3월이 넘도록 업무 개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휴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이제 휴업기간이거든요.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휴업은 원칙적으로 6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네요. 그럼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이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됩니다. 그럼 거꾸로 질병, 징집, 취약 이런 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절대 6개월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휴업은 원칙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예외를 한다. 이게 되고요. 다음 휴업기간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때도 미리 신고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한다. 이거 사전신고라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 이거 4개월 휴업 신고했습니다. 놀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한 달 더 놀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휴업기간 만료되기 미리 기간 변경 신고 들어오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전신고고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역시 재개신고 하셔야 됩니다. 재개신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미리 사전신고다. 이거.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4개월 휴업 신고했거든요. 중간에 만약에 업무를 재개하고자 한다. 그럼 사전신고라는 느낌 탁 와요. 오는데 이거 휴업기간이 만료되어 재개할 때는 재개신고 안 해도 되느냐? 이때도 당연히 만료돼 재개할 때도 재개신고를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휴업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해버렸죠. 그러니까 재개신고함으로써 등록증 반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개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기서 지금 즉시라는 말이 나왔는데 즉시와 지체없이를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 이제 틀리게 낸다면 이 날짜로 바꿔서 내거든요. 근데 즉시와 지체없이 차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민원사무 처리하는 법률에 따른 즉시 처리 시간은 일단 3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체없이는 되는 대로 빨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시가 빠르다, 지체없이가 빠르다? 즉시가 빠릅니다. 즉시는 몇 글자? 2글자. 지체없이는 4글자. 그러니까 즉시가 빠릅니다. 그래서 즉시는 통상 처리 시간을 3시간 내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즉시 반환하게 돼 있다. 재개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 휴업에 대한 내용이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폐업이에요. 폐업. 그럼 개업공사가 마찬가지로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때도 등록증 첨부해요. 등록증 반납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시고 폐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 닫기 전에 신고해놓고 문 닫아야 되지 문 닫은 다음에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사전신고다. 그래서 역시 한때는 폐업한 때는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폐업할 때는 신고한다.
그래서 그 점을 정확하게 사전신고를 하는 걸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등록증을 반납을 하게 돼 있죠. 예. 자, 그러면 폐업할 경우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과청에 신고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나머지 이제 기타 내용으로 가는데요. 휴업 및 폐업 신고 사항은요, 모두 공인중개사 협회 통보 사항이에요. 협회 통보해야 된다. 다음 달 10일까지. 모두 협회 통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함소별로 휴 폐업 가능합니다. 분사함소별로. 법인은 사무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휴업 들어가면 분사무소 모두 휴업이냐 이 문제가 있었는데 분사무소 따라갈 수 있어요. 주된 사무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사무소로 휴업 가능하고요. 전자문서 신고 되느냐 이거 진짜 잘 물었는데 전자신고 되느냐 이거 잘 묻습니다. 그럼 지금 휴업 신고와 여기 폐업 신고 있죠. 이건 등록증 첨부해야 되죠. 이것은 전자신고 안 돼요. 그래서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 자체는 전자신고가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데, 여기 기간 변경 신고, 업무 재개 신고 있죠? 이것은 전자신고가 되죠. 그래서, 기간 변경 신고, 업무 재개 신고는 전자신고가 되죠. 이거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자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뭐, 팩스로 한다든가, 인터넷으로 한다든가, 이 가능한데, 여기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업무 재개 신고를 말이에요. 전자신고했어요. 즉 팩스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럼 등록증 반환받아야 되죠. 어떻게 되나요? 이거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야 되죠. 그러니까 가서 갖고 오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로 보내달라고 해야 되죠. 이게 그래서 일단 그렇게 반환받으면 될 겁니다. 그러나 전자신고 됩니다. 이거.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고 휴폐업 신고 자체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재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기간 변경을 하면서 업무 재개를 하면서 폐업을 하면서 신고가 안 했다. 그러니까 휴폐업 관련 신고를 위반했잖아요. 이거 위반을 하게 되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6월을 초과하는 무단 휴업 했잖아요. 그럼 6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해버리면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 정당한 사유도 없이 6월을 초과하는 무단 휴업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때는 등록을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임취 사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중개업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공인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25의 기출이었어요.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일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거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신고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일주일 내에 하는 거 아닙니다. 틀렸고요. 2번 개업공사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는 등록과청에 그 사실을 신고한다. 몇 월입니까? 3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는 미리 신고하게 돼 있죠. 이때는 등록증 첨부해야 됩니다. 3번 질문. 개업공사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죠. 휴업은.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질문.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사는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휴업기간 중에도 이중소송 금지되죠. 그러니까 될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5번 갑니다. 재등록 개업공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직 이 부분은 공부를 안 했는데요. 우리는 재등록을 하게 되면요. 폐업 전 개업공사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승계받고요. 그 다음에 폐업 전 위반에 대하여 이제 제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폐업의 사유와 폐업 기간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후일 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휴업 폐업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다 봤고요. 이제 페이지 61조 간판의 철거로 들어갑니다. 간판 철거. 그래서 간판 철거 규정이 신설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신설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그냥 간판 철거. 어느 경우에 간판을 철거해야 되느냐. 그래서 개업공사는 다음의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철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둠으로써 무등록업자들이 이걸 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간판 철거를 하도록 의무로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간판 철거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 중개업을 안 하는 경우엔 철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게 되면 종전사무소의 간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철거하셔야 됩니다. 지체 없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개사무소에 폐업 신고했다. 그럼 당연히 지체 없이 중개사무소에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당했어요. 그러면 등록 취소를 당한 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럴만하죠 이거? 그럼 주의할 점은요. 예를 들어서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입니다. 이때는 철거 의무가 있다 없다? 당연히 이때는 철거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죠.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간판 철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대집행은 이거는 등록관청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사무소 명칭에서도 대집행이 있었죠. 그래서 철거명령 내렸는데 그에 불응하게 되면 등록관청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간판 철거도 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았다. 그러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죠. 물론 먼저 철거명령이 나가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대집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현행법이요. 간판 철거 의무가 있음에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대집행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별도의 업무정지 같은 건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 확인해 볼까요? 공인인사법령상 기업공사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등록과청에 폐업 신고했다. 지체 철거해야 되죠. 니은 등록과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신고를 했다. 휴업은 철거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 디귿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 철거 의무 있죠. 지체 철거해야 되고요. 다음에 리을 등록과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체 없이 철거를 하셔야 되죠. 종전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어, 디귿, 리을이 철거 의무가 있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중개 업무 파트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주시고요. 건강 유지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